안녕하세요. 오늘은 83번째 아프리카 나일강 협력 사례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변 국가들의 노력은 무엇인가요? 나머지 부분과 협력 사례의 시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집트, 수단, 공화국, 에티오피아의 관계입니다. 삼국 관계는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이지만 나일강 문제를 두고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의 댐이 건설된 경우 생계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존재하고, 따라서 이집트와 수단은 에티오피아의 댐 문제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3국이 나일강 문제를 두고 잠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2020년 에티오피아에는 이집트와 수단과 협상하면서 댐의 물을 채운다는 것을 미룬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의 중재로 3국 간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가 댐에다 물을 채운 등 갈등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에티오피아에서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 발전을 개시하자 이집트와 수단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측이 댐의 물을 다 채웠다고 밝히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에티오피아 정부가 나일강에 건설 중인 초대형 댐에 물을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일강 주변국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는 나일강 상류를 초대형 댐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에티오피아가 건설 중인 그랜드 르네상스 댐입니다. 높이 155m, 길이 1.8km에 저수량은 740억 톤에 이릅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현재 70%가량 완성됐다며 지금부터는 물 채우기와 공사를 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수자원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አንድ 560 ከደረሰ በኋላ አይወርድም። ስለዚህ ግድቡ ከኮንስትራክሽን ሂደቱ ጋር የተነጣጠለ አይደለም። 당장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업과 어업, 관광 등 거의 모든 산업을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상류에서 물을 댐에 가두면 피해가 크다는 주장입니다. 나일강 중류에 있는 수단 역시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سد النهضة إنه أولا بقلل صح منسوب الفيضان، لكن بضر بالزراعة. والمنطقة منطقة واد رملي هي منطقة عايشة على الزراعة وسكانها كلهم عايشين على الزراعة، وإذا كانت سد النهضة نقص المياه حقت لهم للزراعة ما حيقدروا يزرعوا. 르네상스 댐 건설이 시작된 2011년부터 촉발된 주변국들의 갈등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합의안이 체결되기도 했지만 2년여 만에 이집트가 합의안을 파기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엔, 아프리카 연합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르네상스 댐을 통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부흥을 이루겠다는 에티오피아. 이에 맞서 이집트와 수단은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물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일강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물 분쟁, 그 역사를 돌아보면요. 2차 대전 이전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네, 영국 정부가 1929년 나일강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집트가 희류적 지배를 해왔고 이 협정을 근거로 나일강의 권리를 주장해왔죠. 실제로 1960년부터 이집트는 아스완 상류에 아스완 하이댐을 건설하고 자국 경제 발전에 활용해 오면서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등 나일강 상류 국가들을 압박해서 다른 나라의 댐 건설을 막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티오피아가 대규모 나일강 상류에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집트에게는 상당한 위협이고 지역 내에서 존재감이 약화되었다는 신호탄이기도 하겠죠. 네,
이집트는 에티오피아가 합의 없이 계속해서 댐에 물을 채울 경우 군사적 행동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인데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비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전쟁설은 쭉 제기되어 왔습니다. 1978년 당시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가 댐이 건설되면 전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에티오피아를 위협한 적이 있고요. 네. 최근 2003년에도 당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도 건설 중인 르네상스 댐 폭파 위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력 충돌 가능성은 계속되어 왔지만 현재 UN 또 미국 아랍 국가들 간의 중재로 수십 차례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주변국들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결국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역시 나일강을 생계 수단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해결책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네, 저는 인권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일강 르네상스 댐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보다 진지하게 물 문제를 글로벌 아젠다로 다루면서 단순한 경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인권선에 버금가는 규범과 약속의 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UN 인권위원회와 국제 엠네스티 또 국제 물 포럼 등에서 이미 물을 인권 문제로 다루고 있고 UN도 2010년 7월 28일 물을 필수적인 인간의 생존 권리로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물은 생명권인 동시에 기본적 인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이 사태를 계기로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희수 한양대 교수였습니다. 메마른 북아프리카 사막을 뚫고 흐르는 6,700km의 강줄기. 나일강은 예로부터 생명의 젖줄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물이 2%만 줄어들어도 100만 명의 직업을 잃을 것이라는 통계도 내놨습니다. 국제사회는 나일강 문제를 주변국의 패권 다툼이 아닌 생명이 걸린 인권 문제로 접근하고 함께 보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예, 동영상 잘 봤습니까? 에티오피아의 댐 건설로 갈등의 젖줄된 나일강. 이 기사를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뉴욕타임스는 협상가를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양국이 합의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지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관리들 사이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협력 사례의 시소점은 무엇인가요? 협력의 과정면에서 결국은 용수 확보와 하천소의 오염 문제 해결이 그 주요 과제입니다. 이집트는 하루 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수단 등 하천 오염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중재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물관리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협정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력을 위한 제도 기구 면에서 수자원 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유역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정보의 축적이 필수적입니다. 남북 간 정치적, 군사적,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단계적인 접근도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임진강 북한강에 대한 남북한 협력이 경제, 환경, 사회,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력 비용의 분담 면에서 나일강 수단이 할당된 유량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이집트의 대부 형식으로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임진 북한강 유역 활용에서도 원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협력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가운데 하나의 문제는 비용입니다. 남북 군사적 대치 상태나 비무장지대를 고려할 때 군사적 측면에서도 남북이 동일한 이득,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양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센티브 제공 등 협상에서는 에티오피아에서는 흐르는 하천의 상류가 주로 에티오피아에 위치하고 있어 여기서 발생한 하천 오염이 이집트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문제가 된 환경 피해에 관련하여 이집트는 방지 대책들이 주로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에티오피아에서는 피해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상의 이유로 국경 하천 협력이 이집트에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마련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전력과 남한이 필요로 하는 수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임진강 북한강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에서의 공동조사 등을 통한 협상 방안도 있습니다. 다각화된 추진 체계 구성에서는 중립적인 정부 차원의 기구도 위협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소규모 단위에서 지역적인 대중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임진강 북한강에서도 지역 정부, 지역 주민, 비정부 기구 등의 참여에 의한 유기적 협력 체계가 필수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정 확보 방안에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장기저리 금융자금 조달이 어려운 북한으로서는 임진강 북한강과 금강산 댐 등과 관련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쉽게 자금을 동원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인센티브에 의존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아랄해와 주변 하천 협력 사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